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론조사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짧은 하나의 여론조사를 더 결과를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는데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분석은 여론조사 공정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뭐 어떤 기관인지 아시는 분 잘 알 겁니다. 성향으로 보면 이제 우파 성향의 그런 건데,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우파 성향에 맞춰서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걸 운영하는 대표분이 성향이 보수 우파 성향의 인사다, 이런 의미죠. 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고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고 불리죠. 서울시 교육감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번 있어서 그것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조사 여론조사도 좀 막 나왔네요. 그것도 좀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경우 공정에 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관련해서 여론조사 공정, 지난 10일 조사에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것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여론조사 공정조사는 격주로 하고 있고요.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기는 10일인데 자, 넘겨주시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27.7입니다. 그래서 2주 전 대비 5.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게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의대 증원을 놓고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이게 약간의 갈등 이런 게 좀 불거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긍정평가가 5.5%포인트 내려갔고요. 부정평가는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했을 때는 이를테면 이제 차별화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이따가 저희가 정당 지지율도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한동훈 대표 차기 지지율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동반부진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차별화 승부수가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게 부정적 작용,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어제 그 당정 협의에서도 이게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것도 논의해야 된다. 한덕수 총리는 그건 이제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맞섰다. 이런 이제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 의대 정원 문제는 엿가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어떨 때는 뭐 늘렸다, 어떨 때는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더욱이 뭐 2025년도에는 오늘 수시 모집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그리고 또 이제 2026년도에 유보하지 않은 논란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 서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의 어떤 그 난맥상은 극복을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 의대 준비하는 쪽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준비반이라는 게 웬만한 그런 그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강남, 분당, 일산 이런데, 평촌 이런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게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가닥을 잡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에서 혼선이 생기는데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직격했다. 그래서 크게 하락시켰고 이따가 저희 한국갤럽 결과도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 유예 승부수는 사실상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계표 한번 보여주시죠. 자, 통계표도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이 결과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심적으로 보는 대구 경북 보시죠. 그래서 긍정이 38.5, 부정이 58.8 이렇게 나와 있고요. 60대도 긍정이
66.4, 부정이 66.4, 거의 더블 수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조금 내려가 보시면,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게 좀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평가가 60.6이고 부정평가가 36.6이나 된다.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딜레마, 의대 증원 문제가 담고 있는 딜레마를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정당 지지도 예. 네, 정당 지지도도 그러니까 흐름이 비슷한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35.3에서 34.0%, 그러니까 1.3%포인트 하락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하락폭이 작은 것은 이게 차별화 승부수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긴 하지만 당에는 그나마 이게 하락폭을 줄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제 33.8%, 그러니까 2주 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소폭 상승했고요. 이제 국민의힘이 하락하면서 개혁신당이 반사 효과를 누렸죠. 0.6%포인트 상승했고 또 없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자료 세부 자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요. 잠깐 보면 국민의힘이 39.9%,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27.7인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하고 합쳐도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이제 낮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5.4. 그래서 이 KSOI 여론조사는 조금 부정적인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엄 준비설에 관한 여론조사도 있네요. 네. 계엄 준비설 신뢰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이 신뢰한다죠. 43.7이고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47.6%인데요. 이게 이제 신뢰한다가 생각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이 저런 결과로 초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신뢰하지 않는다도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47.6%로 높지 않습니까? 저것은 이제 생각보다 더 높은 거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을 고려해 보면 신뢰하지 않는다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예, 다른 자료가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도 있군요. 그 전에 통계표 딱 하나만 보고 갈게요. 네. 자, 대구 경북 보시면 계엄설 관련해서 재밌는 통계인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신뢰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이죠. 계엄하려고 한다. 이게 44.9%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49.4%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대구 경북에서 신뢰한다가 높다는 것은 계엄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대구 경북에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거기에 같습니다. 지금 혼선이 일어나서 함께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구 경북은 사실 우리 보수의 심장인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라든지 국정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이 그 계엄령을 일부 선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저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맨님께서도 차라리 계엄해서 저것들 다 잡아 숙제라. 그런 또 포함되어 있는 함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이 실제로 대구 경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차기 대통령 호감도도 한동훈 대표 보시면 24.2%에서 20.7%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것이 이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간의 갈등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득이 된 게 아니고 손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재명은 반사 효과를 누리면서 대략 한 1.3%포인트 정도 올라서 42.4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재명 1심 판결이 10월에 있긴 있지만 이재명의 지지율을 저렇게 높게 만들어주는 것을 방치하면 이게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저렇게 40% 중반, 뭐 50%대까지 가버리면 실제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이게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우파 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부분에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의 저렇게 좀 높아진 건 좀 해석을 달리하더라도 한동훈이 지금 최근에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두 가지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첫째는 집권 여당 대표가 된 이후에 여당 대표로서의 전체적으로 운영 능력,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능력, 정책 능력이나 대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한 능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한동훈 대표가 그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실망감이 하나 상당히 있다. 한동훈이 되면 뭐가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당부터 의원들까지 책임 있게 어떤 중요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나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이 그걸 잘 보여주지 못하다. 이게 하나라고 저는 보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계속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동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자기 의견을 내는 이런 식의 즉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뭔가 집권 여당이 하나로 이렇게 뭔가 나서는 이런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과의 관계는 여전히 그러면 장기간 저런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는 그런 비관적 전망까지 포함해서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체로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지율이 42.4%나 되지 않습니까? 거의 2%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재명한테 반사 효과를 줘서 이재명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김건희 살인자 발언이라든지 또 그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게 계엄령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에서 그 대중 그 인기 영합주의 이런 정책들을 막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국민 25만 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여권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재명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을 보면 되게 열심히 하긴 해요, 뭐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 우선순위 문제가 좀 사라져 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재명 하면 25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한동훈 하면 요즘 딱히 생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대 증원 유보 문제가 있는데 의대 증원 유보 문제는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원 문제를 진짜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무줄이나 엿가락이냐, 저게 막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게 맞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문제를 저는 승부수를 좀 잘못 던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게 뭔가 시너지를 내려면, 그러니까 차별화 승부수를 던지려면 거기에 걸맞는 아젠다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의대 증원 문제는 조금 빗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앞서 얘기했던 부분, 어젠다 설정이나 싸우는데 집권 여당에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혼자 개인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스타일, 이걸 빨리 뛰어넘지 못하면 계속 헤맨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 사회 수많은 정보 사회에서 그걸 혼자 개인기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거의 그건 불가능한데 지금 큰 시스템으로 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조차 그 민주당 내부에 여러 작동하는 원리를 때로는 개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개딸들이 나서게 하고, 김민석이 나서게 하고, 정청래가 나서게 하고, 최민희가 나서
각각의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면서 나서게 하는데 국민의힘 지금 대표 한동훈은 그렇게 하나의 전체 그런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큰 전략이나 구상을 갖고 팀워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냐 그렇게 안 보이고 혼자 개인기로 그냥 현안에 대해서 주변 얘기를 듣고 본인의 개인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도 사실 이제 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한 2주, 3주 전 월요일 날 제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전 일요일 날, 그 제기하기 바로 전날 고위당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위당정에서는 이제 그 뭐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하고 총리하고 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갖고 당에 와서 또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혼자 그냥 마치 야당 정치인이 언론 플레이 하듯이 툭 던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그 이 저변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도 많이 있고 당내외 중진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식사도 좀 하고 술도 좀 마시고 이러면서 이게 여당,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힘을 결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보세요. 어저께는 이제 김종인하고 이 만찬하고 또 그 전에는 이상돈하고 또 밥 먹고 두 분 다 보수 성향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보수의 힘을 이게 이 폭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응축시키고 결집시켜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 한동훈 대표의 제1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본인의 어떤 그 언론 플레이만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냉정하게 그 문제를 좀 한동훈 대표가 살펴보고 특히 당 책임 있는 한동훈 대표 함께 뜻을 함께하고 있는 당 지도부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보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리더십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별화는 어떤 방식으로 차별화해서 성공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부족한 것, 방향이 잘못된다고 생각되는 걸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식,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꾸 대립시키는 국면만 만들어서 차별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당이 그냥 대통령실에서 하자는 대로 하명을 받고 지시를 받아서 당이 움직이는 건 그건 절대로 안 되죠. 당은 당대로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만 대통령실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차이를 해소하고 외부에 그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당에서 제기한 사항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차별화에 성공하는 것인데 자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개인 플레이 해가지고 언론에 드러나는 여기에 대립각만 세우는 것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은 다르다. 이걸로는 집권 여당 대표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점도 좀 참고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조사 공정은 지금 저게 마지막 건가요? 아까 해준 게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인데 그 다른 주자들도 잠깐 한번 훑어보고. 예, 한번 다시 한번 그러면 네, 예. 네. 한동훈 대표가 20.7%로 하락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1%. 그래서 2주 전에 7.3%보다는 뭐 조금 떨어졌지만 거의 차이가 없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한테 떨어진 지지율이 홍준표 대구시장 쪽으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 그러니까 3.9에서 1.1%포인트 상승해서 5%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보수 쪽은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1강 2중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 리더십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쪽으로도 일부 이동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는 뭐 2.3인데 여전히 주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파 쪽에서는 조국 김동연, 그래서 우파도 이재명 1강 대 조국 김동연 이중 구도로 지금 차기 구도가 짜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댓글 중에 우리 사그마님이 여기서도 한동훈을 까고 있네. 이러니 지지율 오를 수 있나. 범죄인 많이 지지해라 해주셨는데, 한동훈 리더십 위기가 뭔지를 찾지 않고 한동훈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동훈을 까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안 온다든가, 지지율을 까먹는 건 한동훈 자신이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좀 더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회복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범죄인 많이 지지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표현상에 있어서도 만일 보수파 인사라고 한다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하셔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귀에 따갑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깐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비판적인 의견도 수용해서 길을 찾는, 이걸 얘기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보수 정치인의 어떤 인사든 어떤 문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자신을 공격하는, 또 자기가 지지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듣기 시작하면 다른 얘기가 들려올 수가 없죠. 늘 방어적이 되게 됩니다. 늘 수세적이죠. 그것을 뚫고 나가야 정치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좀 길어졌는데요. 여론조사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서 서울시 교육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여론조사는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KSOI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성향의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내놨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 부산 MBC, 부산일보 이렇게 이제 같이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 때문에 부산 17개 중에 10개 이상 민주당이 이긴다, 이런 이제 그 풍문을 널리 전파시킨 그런 그 장본인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 여기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부산 연제구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대 20% 이상, 20%포인트 이상으로 지는 걸로 이제 그 KSOI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통계표를 여기 올려놓고 그렇지 않다, 김희정 의원은 이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새로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저희만 이제 맞췄죠. 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성격 규정을 보시면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평가 이게 40.7, 그리고 조희연 전 교육감 평가 32.0인데요. 저게 이제 그 KSOI라는 그 기관의 성격을 좀 보면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 윤석열 정부 여기 그 교육정책 평가가 다소 높게 여론이 포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팽팽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자, 여기 이제 조희연 평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있죠. 긍정이 41.1, 부정이 4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조희연에 대한 심판 이렇게 갖고 가면 저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 사람이 그 중도 퇴진이라는 어떤 그 죄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보 일변도 교육에 대한 심판, 그리고 조희연 중도 퇴진에 대한 심판, 이렇게 선거를 갖고 가면 저는 필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네. 이제 여기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진보 성향 34.4% 뽑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고, 보수 24.2. 그러니까 뭐 차이는 조금 나지만 실제 KSOI라는 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보면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게 그 교육감 선거에 나간 후보가 나중에 단일화되면
중도 흡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거 넘겨주시죠. 예, 여기에 박선영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이 있긴 있지만요. 사실상 조전혁 전 의원으로 단일화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조선일보에 재밌는 그 제목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 기구도 단일화 못하는 보수 이렇게. 예, 그 단일화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수 기구는 이제 단일화 돼 있는데 조선일보가 파악하는 시점이 아마 조금, 보도하기 전에 이틀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 보도 시점에 단일화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제목이 떴었는데 어쨌든 그 단일화 기구도 단일화됐고 또 그 최대 난관인 박선영 전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래서 조전혁 의원 쪽으로 사실상 단일화됐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뭐 홍우조 뭐 교수라든지 뭐 안명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명옥 전 안양옥이죠 안양옥 이런 분들도 지지율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단일화해야 되는데 단일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캠프에서 돈을 막 쓰니까 이 쓴 돈이 아까워서 단일화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추석 연휴 전후로 빨리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수 우파 쪽으로 넘어가 보죠. 네. 예, 광노현 전 교육감이 제일 높은데요. 예, 광노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가장 큰 범죄자가 제일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광노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고 최근에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광노현한테 불출마해라. 그런데 광노현이 즉각 거부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뭐 결국은 광노현을 포함해서 단일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정근식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저기입니다. 그 진실화해위원장, 현 진실화해위원장. 그래서 아마도 당에서는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을 밀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저런 상태로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 광노현도 상당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서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다만 개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정근식 쪽으로 기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홍재남 전 교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문재인 정부 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다른 분인데 김광동 네, 맞습니다. 위원장인데 2020년에 했던 사람이 정근식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일부에서는 이제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최대 기반은 40대 엄마들입니다. 40대 주부. 그래서 그 연령대를 빼고는 크게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보수 쪽에서 한번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뒤집어 주면 아마도 이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보수 전반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결과가 나와서 다만 계속 우리 소장님도 앞에 붙였습니다. 이 연구소의 기관의 성향을 감안할 때를 그래서 참고를 한 겁니다. 그 기초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승부가 아직 실제로 나지 않았지만 후보 단일화가 되는 여부가 된다면 9분 응선을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5분 응선 넘었다. 박선현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5분 응선 넘었고 후보 단일화가 24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그러죠. 자, 지금 후보 단일화 기구에 합의를 했고 핵심적으로는 3명 조전혁, 안양옥, 홍우조 나머지 사람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통합기구에 참여하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후보 단일화 합의를 했고 24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을 후보를 합니다. 그러면 9분 응선을 넘는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라.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자, 한국갤럽으로 넘어갈까요?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고 계시죠? 자, 오늘 3%포인트가 떨어져서
20%까지 내려갔습니다. 아, 그러네. 진짜 20%대 네. 중에서도 딱 20에 걸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정평가도 이제 70%가 넘게 되면, 그러니까 70%, 20%는 일종의 임계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일본도 이제 20% 넘으면 총리가 사퇴하거나 불출마합니다. 이번에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이제 여론조사의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출마 선언했죠. 그게 이제 대체로 20% 심리적 마지노선이 20%인데요. 20%가 지금 걸쳐 있다. 아마 윤 대통령 출범 이후에 지지율 최저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저게 이제 의대 증원 논란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저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댓글 써주신 분도 이제 한동훈 대표를 저희가 비판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한동훈 대표를 까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년도 의대 지금 수시 입학 오늘이 마감입니다. 오늘 마감인데 그 정원을 만약에 취소해 보십시오. 저는 이건 정권 전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정권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붕괴돼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내후년도 그 의대 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점으로 돌아가면 정말 엿가락 장수도 아니고 그렇게 정원 관리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정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말대로 응급 의료나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의사가 없어서 이게 연봉 6억을 줘도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요 문제가 지금 그 전공이 파업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된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 신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도 한국갤럽 긍정평가가 20%로 나왔네요. 3% 떨어져가지고 20%.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군요.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자,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3%포인트 하락했죠. 그래서 28%인데요. 사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이 20%대 중반입니다. 20%, 25% 안팎. 그래서 거의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의대 증원 분석해 내릴 때 저게 윤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한동훈 대표 지지율. 그래서 트리플 하락을 초래한 이게 장본인이 이제 의대 증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반사 효과로 인해서 1%포인트 올라서 33%다. 그래서 양당의 격차는 5%포인트까지 벌어졌고요. 조국혁신당이 8%인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치면 저게 41%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석 앞두고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고 이런 것들이 또 추석 때 회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추석 이후에도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갤럽 조사와 관련된 결과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댓글에서 여론조사 믿을 수 없어요. 막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다음 주에 바로 넘어갈게요. 이념과 종교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인데 여론조사는 사실은 믿음의 영역으로 보면 안 되고요. 흐름의 영역,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다만 여론조사에서 이제 정확성 문제는 늘 살필 수 있죠. 문항이라든가 표본, 집단이라든가 이런 건 구성할 수 있지만 그것이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데 계속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믿음의 영역으로 보지 마시고 흐름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차원을 자꾸 보시면 특정 수에 얽매이지 않고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제 정치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자, 띄워주시죠. 재집권이네, 재집권. 자, 재집권 여러 떠오르는데 문재인, 이재명, 조국, 김경수까지 나왔네요. 어떤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집권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난 8일 이재명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갔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걸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다른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중심으로 재집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고 그냥 재집권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플랜 B, 그러니까 김경수나 조국이나 내지는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10월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민주당도 경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고 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플랜 C로 등장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임은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임 대통령인데, 근데 한 번 쉬었다 나오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지난 이제 2022년 대선 때도요, 박근혜 대통령 등판설도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로 많이 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하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한 텀 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가 물론 헌법 해석을 받아봐야겠지만 한 번 쉬고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플랜 C로 계산을 하고 재집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재위원회라고 꾸려져 있습니다. 인재위원회. 그래서 여기가 이를테면 이제 집권 플랜 섀도우 캐비닛을 만드는 데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한국일보에서 그런 보도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그러니까 이한주 원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념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한주 원장이 인재위원회에 결합을 했는데,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표명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김종인을 만났죠, 이재명이. 김종인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걱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걱정이 많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걱정이 많으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이 너무 서두르지 마라, 탄핵에 너무 열심히 나서지 마라, 이렇게 이런 어떤 함의를 넣어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재집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회동을 했을 때 재집권 관련된 부분 이야기도 좀 일부 나왔었잖아요. 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재집권의 주역을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회자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친문의 저장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2월 달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정치 재개를 본격화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도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전해철 전 의원을 포함한 친문 인사들을 다 영입을 해서 마치 경기도를 친문 캠프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흔들리면 땡큐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얼핏 보면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본인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문재인이 재출마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재집권 문제에 대해서 네. 이재명을 굳이 뺀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문재인이나 문재인 측근들 중에 일부가 좀 그런 망상이 있나 봅니다. 문재인이 재출마해서 출마할 자격은 되겠죠. 그런데 출마 자격이 되겠는데 그 사이에 그럴 일이 벌어질지, 당장 조만간 지금 기소돼서 서울에 있는 의왕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럴 자격이 될지, 어쨌든 꿈은 꿀 수 있으니까 재출마까지 이야기를 나오는 분들 좀 희한한 상황이 이 재집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양년님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예, 두 사람이 나왔는데, 문재인 문다이 나왔는데, 말이 나왔네요. 말. 그렇죠. 오늘 제가
일부에서도 말을 많이 다뤘는데 말을 해야 되겠군요. 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문다혜라고 문재인 딸이죠. 예, 딸인데 최근에 문다혜가 SNS에다 이런 걸 올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 얘기를 하면서 지려받고 더럽혀져야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말 자체가 어법상 성립이 잘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문장을 좀 이상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그러니까 일본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문장이 전혀 이게 비문 오문 투성이다. 그러니까 지려받고 더럽혀져야 할 이게 그러니까 말이 지려받고 더럽혀져야 된다.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다의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말, 자기를 지려받고 더럽혀진 말이 문재인 수사로 향해서 달려간다. 뭐 이런 이제 의미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아버지 허물이라도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재인 딸 문다의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모든 책임을 아버지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문장 구성, 그런 서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런 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특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18번이나 추진했어요, 특검법을. 그런데 문재인 수사나 문다혜 수사, 김정숙 수사에 대해서 왜 특검 주장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민주당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자 특검을 하고 또 무늬만 3자 특검이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면 일사천리로 그런 법은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 문재인 특검법을 제안을 좀 해라, 제발. 그러면 국민의힘이 쏜살같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검을 제안해라. 문재인 특검, 문재인 김정숙 특검이 되나요, 사실은? 그렇죠. 문재인 부부 특검이 되나요? 딸까지. 문재인 일가 그러면 특검이 되나요? 문재인 가족 특검. 예, 특검까지 제안을 해줬어요. 그런 것을 특검하라고, 특검이 원래 있는 거죠. 이제 그건 제가 민주당이 제안을 안 하고 있는데 그 특검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을 제대로 타야 되죠. 우리 문다혜가 말을 얘기했는데 김정은이가 말을 좋아합니다. 아주 러시아젠 고급 말을 사가지고 본인과 측근들한테 준다고 그러죠. 그 말과 지금 문다혜가 말하고 있는 말과 책임을 떠넘기는 말과 그 말 속에서 우리 현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자, 주요한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상황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키워드로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 분석 정치의 키워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